이제 다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이제 두 번째 강의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랜만에 앉아서 강의를 들으시려니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한번 하시고, 이제 온라인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일어서서 들으시기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롭게 또 이번 시간 또 신비로운 세법의 세계로 한번 같이 떠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를 이제 종종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화상 강의 하는 경우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시간적, 장소적으로 이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함께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큰 장점이 있기는 한데, 대면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 얼굴이나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좀 강약을 좀 조절하면서 끌고 가기가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는데, 지금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혼자서 이렇게 막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이해가 되고 잘 함께 하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제 앞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또 사업자로서 또 궁금한 거에 하나라면 다음으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는 자, 한번 장표를 넘기고요. 네,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개인이 이제 1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1년 동안 벌어들인 개인의 모든 소득을 가세 대상으로 합산을 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부가세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부가세는 납세자와 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어, 달랐잖아요. 납세하는 사람은 그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납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담세자는 소비자가 되는 간접세였지만 이 종합소득세는 부가세랑 달리 납세자와 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열거주의 가세 방법입니다. 열거주의 가세 방법 뭔가 좀 어려운데 뭐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종합소득세 열거주의는 종합소득세 가세 대상 소득을 법률에 이제 명확하게 열거해서 지정해서 가세를 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과세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를 하고 납세자에게 가세 기준을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거주의 가세 방법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개인 단위 가세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단위로 종합소득세를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나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어,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들어보셨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좀 합산가세를, 부부간 합산가세, 왜냐면 좀 명의로 이렇게 찢어서 좀 세금을 어떻게 해버려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좀 거의 모든 세금은 그냥 개인 1대1로 개인 단위로 가세를 하고 있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나 가족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특징은요. 종합과세, 분리과세. 네 번째 특징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분류과세 원칙입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10년도 한참 넘었는데 거의 이제 20년 전부터 공부할 때는 이제 쉽게 그냥 이배부사, 근태, 연기양 막 이렇게 했어요. 뭔 말인가 하시겠죠? 이제 이배부사, 근태, 연기양 이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종합소득의 종류라는 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그때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이렇게나 소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배부사, 근태, 연기양 이렇게 하면서 종합소득의 종류는 이렇게 있다라고 공부를 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줄여가지고 2배사 근연기 이렇게 한번 나중에 네이버에 한번 쳐보십시오.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배사 근연기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소득은 이제 사업 소득으로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 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은 종합해서 이 각각의 소득이 발생한 거를 다음 연도 5월에 이걸 합쳐서 가세를 하는 종합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개인이 1년 동안 발생한 그 2배사 근연기, 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합산을 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 기한이라고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 사이에 신고 납부를 꼭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일부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는 원칙이고 일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류과세는 또 뭐냐? 이거는 이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특별한 소득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이랑 합산을 하지 않고요. 분류해서 이게 저희가 이제 분류를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분류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만의 과세체계로 과세를 하고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만의 과세체계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합과세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과세 체제가 있다. 그렇지만 그 종합과세 안에는 분리과세 체제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열거주의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과세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가 되지만 여기에 이자와 배당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이제 과세 플랜을 할 때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플랜을 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2천만 원이 넘는 순간 종합과세로 합쳐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누진세율이다 보니 세부담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과세 2천만 원 이런 얘기를 간혹 뉴스나 어디서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단일 14%, 그러니까 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게 되면 15.4%로 원천징수로 이제 일단은 종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가 되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자와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가 원칙입니다. 이 포괄주의는 또 무엇이냐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특정 소득 유형을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더라도 본질적으로 이 소득 범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과세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럼 이게 열거주의랑 사실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법 해석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좋은 말로 설명을 풀면 세법 해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제 소득을 과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열거주의지만 포괄주의로 가세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소득의 포괄주의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뭐 이자소득이라면 이제 예금이자 발생하시거나 적금 들었을 때 그 이자라든지 이런 거인데 이제 포괄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금융상품에서 이제 이자나 이런 예금이나 적금 이외의 뭐 파생 결항 상품이라든지 좀 신기한 상품에 대한 이자도 일반적인 이자로 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법에 명시되진 않았어도 이자랑 유사한 성격이면 이자로 봐서 과세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배당소득은 보통은 이제 그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 포괄주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투자 방식, 뭐 예를 들면 뭐 주식형 펀드를 이제 수익을 배분 받았다. 이런 것도 뭔가가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유형 같은데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이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을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세가 다 모든 게 이제 그물망이 총총하게 쳐져서 이자와 배당 소득을 가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금소득인데요. 연금소득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사적연금의 경우에만 1,5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기타 소득은 나에게 사업소득이라든지 이자 배당이나 이런 연금소득처럼 주 사업 목적이나 이런 특정 목적이 아니라 기타, 뭔가가 좀 포괄적인 느낌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전 나와 좀 다른 업무를 해서 받는 소득, 이런 게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사 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혹 가다가 강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제 주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득은 저한테는 이제 기타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기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이 되는데, 이 기타 소득 금액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 선택 가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 그냥 분리과세를 하시죠. 300만 원 이하는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소득을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을 기타 소득 발생액에서 소득공제를 일정률을 공제를 해주고 그 공제가 된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타 소득은 발생액이 300만 원이 아니고요. 기타 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한 금액을 공제를 한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이제 분리과세가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보통은 이제 60% 소득공제를 적용을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 금액이 저희가 만약에 100을 받았다라고 기타 소득 발생이 100이면 거기에 60%를 공제를 한 40원이 이제 저희의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세가 이제 분리과세를 할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과세 최저한 같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건별로 이제 저희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사유로 기타 소득을 좀 지급할 경우가 있으실 건데요. 실무적으로는 건별 지급하는 금액이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기타소득 세율이 22%인데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냥 12만 5천 원을 초과할 때는 8.8%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그냥 그 징수를 하시고 그 다음 차액을 지급하세요. 저는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조금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기타 소득 발생 지급하셨어요? 그 금액이 12만 5천 원이 넘나요? 그러면 그냥 8.8%뭐 길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원천 징수를 하셔서 납부를 하시고 그 차액 떼고 나머지만 먼저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그림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종합과세 되는 신고 금액이 얼마일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A씨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300을 발생을 합니다. 300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A씨인데요. 이분이 요즘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나 카페 등 투잡 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소득이 200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또 8월 31일에 양도를 하게 돼서 양도소득이 100이 발생을 했거든요. 굉장히 부러우신 분이죠. 이제 소득이 지금 3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 A씨는 양도소득세를 8월에 팔고 10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A씨가 내년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금액이라고 신고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네.
보시죠. 네. 여기 답이 있긴 한데, 어, 답은 일단 안 보신다고 가정하에, 네. 보시면,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회사에서 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 나는 근로소득밖에 없어.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이 되는데요. 근로소득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다른 소득이 발생을 할 경우에 때는 5월 30일에 이 근로소득을 합쳐서 다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양도소득이랑 퇴직소득은 아까 제가 조금 단어가 어려운데 분류과세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은 합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각각의 과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양도소득세를 10월 31일 신고했다라고 하면 이건 또 이대로 과세가 종결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해야 되는 종합소득 금액은 바로 근로소득 300과 사업소득 200을 합친 500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 당연하게 이제 2월 28일에 연말정산 신고를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 세액은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당연히 고려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한번 해야 된다.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합소득세는 이제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의 확정 신고로 가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납세 의무자는 가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기간 동안에 그 가세 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신고를 함으로써 저의 그 최종 소득세가 확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성실신고 대상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한 달 더 좀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한 달 더 길게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요 성실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성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이 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이자 소득 금액과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근로 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을 합친 종합소득세를 그 종합소득 공제를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제를 차감을 한 금액을 바로 종합소득 가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요 가세표준에 대해서 6%에서 45%로 누진 그 가세 구간에 따라서 가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여기 보시면은 이자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이자소득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여기 보시면 이자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어요. 사실 그냥 자동으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수익 금액 그 자체이고요. 그리고 배당 소득도 사실은 수익 금액 그 자체인데 기소법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 세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 하에서 법인세를 좀 가산해주는 그런 부분을 엎은 거를 배당 소득 금액으로 얘기를 하고요. 밑에는 다 보시면 경비를 차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필요경비, 소득공제, 필요경비 이런 금액을 다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금액이 붙으면 경비가 차감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경비들이 각각 공제된 소득을 합친 게 바로 종합소득이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아마 연말정산이나 여러 가지 이제 12월 지나고 1월 되면 좀 바쁘시잖아요. 국세청에서 이제 그 연말정산 기본 자료 같은 거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 막 오픈되고 막 이러는 시기 있으시죠? 뭐 자녀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대상이 돼서 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근데 그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가 이제 기본 공제라든지 뭐 저희의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경로라든지 장애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여기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신용카드 사용 공제 뭐 이런 거를 소득공제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말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세 표준이 최종으로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6%에서 45%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최종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이제 가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다. 나는 1,400만 원 이하 벌었어.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은 많이 벌어서도 경비가 많이 차감을 하면은 가세 표준이 이제 1,400만 원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6%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근데 1,400만 원을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이다. 이렇게 되면은 1,4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1,4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는 15%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이렇게 차등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4천만 원의 가세표준 구간에 있다. 4천만 원이다. 그러면 4천만 원 곱하기 15%의 세율을 하고요. 1,4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인 126만 원을 차감을 해주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구간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이 세율 구간,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세율을 한번 내 구간이 얼마 구간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합소득세가 아까 말했던 많은 소득 중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소득이란 거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냥 자기 책임 하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말합니다. 그런 활동으로 얻게 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보면은 이 사업소득을 이제 다음 가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에 소득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뭐 농업에서 발생한 거, 제조업에서 발생한 거, 금융, 부동산 이렇게 쭉쭉쭉 소득 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거가 되어 있어요. 사업소득을 정의를 이렇게 소득세법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어떤 업종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하시는 뭐 도매, 소매업부터 음식점업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득들이 다 사업소득에 속하게 되고요. 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면 1년치의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한번 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소득을 계산을 할 때요. 이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업소득에 금액이 붙는 거는 경비가 차감된 거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부분이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종합소득에서 저희가 사업소득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사업소득 금액이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 되겠죠. 여기에다 소득공제, 뭐 인적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제를 하고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가세 표준이 나오고 세율은 앞에서 봤던 그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을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손익계산서 보이시죠? 요게 이제 개인 사업자들도 이제 기장을 하게 되면 나의 이제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1년 동안 뭐 상품을 팔아서 여기 이제 상품 도매업, 소매업 뭐 이런 것 같은데 상품을 팔아서 3억 7,20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이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상품을 어디서 사왔겠죠? 그럼 이 상품에 대한 매출 원가는 실질적으로 1억 4,30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상품 매입가격 가격 말고 이 저희 사업체를 꾸리기 위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데요. 뭐 직원 급여라든지 뭐 식대, 복리, 후생비,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등등 이런 판매와 관리라는 관련된 사업 관련된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계정 하에 1억 8,3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3억 7,200에서 상품 매출원가 1억 4,300을 차감을 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1억 8,300만 원을
차감을 한 영업이익이 여기 보시면 4억 4,50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소득 금액은 여기서 4,500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각자 개인마다 다를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을 하고 이 세율에 대해서 과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 사업소득은 이렇게 사업소득만 밖에 있다면, 밖에 종합소득이 없다면 이게 바로 우리의 종소세 계산 구조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소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총수익 금액,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부분인데요. 이 총수익 금액은, 당연히 이제 기장 의무라든지 외부 조정이라든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매출액, 쉽게 생각하면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추계 과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할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은 뒤에서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매출액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도 판단을 하고 접대비 한도도 계산을 하고 중소기업인지 소기업인지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접대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접대비 관련된 비용이 근데 접대 발생을 해서 접대비로 기재를 하는 거를 100%다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한도를 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매출액에 연동돼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접대비 한도는 기본적으로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말씀드렸던 총수익 금액의 구간별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매출이 많으면 당연히 접대비 한도를 좀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대비 한도에 계산이 된다. 좀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게 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 공제가 일단 3,6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도 플러스 내가 발생하는 매출액을 추가해서 매출액 한도가 추가해서 접대비 한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건 좀 많이 접대비 쪽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중소기업이 되면 아무래도 좀 혜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업종별로 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매출액이 얼마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조건이 이제 매출액이 얼마 된다. 업종에 따른 이 매출액이 얼마가 된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수익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필요경비인데요. 이 필요경비는 아까 보셨지만 이 지금 인건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감가상각비나 업무용 승용차 요즘에 많이 쓰실 텐데 업무 승용차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이자 비용 이런 게 이제 필요 경비로서 이제 비용으로 차감을 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는 기본 베이스가 되고요. 근데 이 총수익 금액과 필요 경비는 사실 장부에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냥 뭐 기장업체라는 말씀도 많이 쓰실 텐데 이렇게 그 장부에 기록하는 걸 기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장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요. 사업자의 기장 의무라는 거는 이제 사업자가 세법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세법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업자의 규모라든지 이제 유형에 따라서 그 의무나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랑 간편장부 의무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원칙은 일단 기장 신고를 해야 되고 이 기장을 하더라도 복식부기를 하는 대상이 되느냐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느냐를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원칙인 일반 가세자의 그 기장 신고를 하는 부분은 실제로 발생한 총 수익 금액에서 내가 장부에 기재한 실질 경비, 지출 경비, 장부에 기장이 된 그 지출 경비를 모두 인정을
한도 초과하지 않는, 세법상 한도가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실질 지출 경비를 수익 금액에서 차감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한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장부를 기장을 할 능력이 조금 안 된다. 나는 그럴 여력이 있는 사업자는 아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추계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은 기장이 아니잖아요. 얼마를 발생을 했고 얼마가 수입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은 알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 일정 매출액에 실제 발생한 경비 말고 단순 경비율이 이제 고시가 되는 게 있는데 거기를 곱해서 경비를 인정을 해준다거나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실지출 주요 경비 몇 가지만 인정을 해주고 매출액에 또 기준 경비율을 곱한 걸 엎어서 이 경비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는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따져봐야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원칙이 실질 지출을 다 경비화해서 차감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는 유리하고요. 그 정도로 경비가 발생하지 않는 업종이다. 나는 경비가 거의 발생 안 하고 매출만 발생을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지금 경비를 꽂아주는 게 지금 추계 경비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추계 신고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기장은 반드시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업자의 기장 의무라는 게 이제 복식부기 의무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는 다 장부를 기장을 하고 복식부기로 기장해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간편장부 대상자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간편 대상자는 누구냐?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가세기간 수익금액 합계액이 기준 수익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간편장부는 이제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가계부 쓰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일자별로 얼마 돈 나가고 얼마가 돈 들어오고 뭐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자별로 기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간편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고 아무튼 이것도 간편장부지만 기장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장 신고를 한다라고 이제 봐주게 되고요.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신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서 장부가 없는 경우는 이제 추계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 경비율이라든지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한 금액을 지출액으로 차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업종별로 직전적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기장 신고를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지 아니면 이제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얼마 이상인지 단순 경비율 이상자는 얼마 대상인지 요거를 이제 구분해서 제가 정리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나는 어떤 대상 기장 신고 의무가 있는지 추계 신고를 해도 되는지 추계 신고를 한다면 기준 경비율이 적용될지 단순 경비율이 적용될지 요 기준으로 업종과 매출 발생액으로 한번 구분을 한번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추계신고자의 사업소득 계산구조. 앞에서는 제가 일반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구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사업소득 계산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은 일단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을 금액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여기 기준 경비율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익 금액은 실제 발생한 금액에서 이 주요 경비를 차감을 하시고요. 여기 있는 수익 금액에 고시되는 기준 경비율을 곱한 거를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지금 1번이고요. 2번은 수익 금액에서 수익 금액의 단순 경비율을 곱한 거에다가 배율을 곱한 거 1번과 2번 중에서 작은 금액을
저희가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주요 경비가 뭐냐, 뭐는 빼주냐는 거죠. 뭘 실제적인 비용으로 빼주냐는 거죠. 다른 거는 다 안 빼줘도 주요 경비는 실제적으로 발생한 걸 빼주게 되는데요. 이제 매입 비용입니다. 그래서 재화를 매입한다거나 뭔가 용역을 구입한다거나 운송업이나 운반비를 이제 지출했다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매입 비용을 요 정도는 인정해 줄게. 실질적으로 지출한 거를 인정을 해 줄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차료인데요. 뭐 건축물 기계장치 사업용 고정자산을 이제 임차를 해서 돈을 지출하는 비용은 그래 니네가 실제로 쓴 거는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마지막으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라든지 뭐 아르바이트나 일용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인정을 해주고 요 세 가지만 주요 경비로 실제 발생한 걸 차감을 해주고요. 나머지 경비는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든 안 했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는 수익 금액의 기준 경비를 고시되는 그 기준 경비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부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 기준 경비율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한다. 그럼 단순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보다 더 좀 약간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더 단순합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의 단순 경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차감을 해서 소득 금액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익 금액에 미달을 한다거나 직전 과세 기간 수익 금액 합계액이 업종 구분에 의한 기준 수익 금액 미달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사업소득 업종별 종목 구분이 업종별로 적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단순 경비율은 사업소득의 업종별로 적용을 획일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근데 장부를 안 쓰게 됐을 때 장부를 안 쓰면 이제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로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세무 당국, 가세 당국은 장부를 기재를 해서 성실 신고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너네가 열악한 환경인 건 알아서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이라는 제도를 마련은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세자들이랑 장부를 기장하는 사람들의 노력 대비 니네는 이 정도는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결손금이 2월 결손금 불공제 제도입니다. 2월 결손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해 100의 매출액이 있었는데 매입 비용이 이제 초기 단계라 가지고 1000이 발생을 하면 900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2월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제가 세금이 이제 소득이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첫 해만 이렇게 좀 마이너스지 이제 두 번째 연도라든지 세 번째 연도가 올라가면 이제 매출이 쭉쭉쭉쭉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는 세금이 이제 부담금이 점점 늘어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발생한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은 이제 보통 장부를 기장하시는 분들은 다음 연도에 쓰실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니네가 말하는 결손금을 이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거죠.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공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제 기장세액공제라는 걸 별도로 잘했다고 칭찬하는 의미에서 기장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장부를 기재를 하지 않으면 아예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라든지 대손상각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이제 물건을 만약에 이 컴퓨터를 100개 샀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보통 100이 나가고 컴퓨터라는 게 제 손에 자산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100을 바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5년 예를 들어서 좀 흔한 그 케이스로 5년간 비용을 나눠서 인식을 뭐 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20, 20, 20, 20, 20 이렇게 다 5년 동안 비용으로 쭉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아도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내가 채권 받을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못 받을 것 같은데 거래처가 좀 힘들다는데 파산했다는데 이럴 거면 채권에 대해서 대손상각비 같이 이렇게 가짜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이 나가지 않는데 발생하는 그런 비용 같은 결산 조정 사항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다 장부를 기장한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어,
복식부기 의무자거나 간편장부 대상자는 제가 이제 장부를 작성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걸 미작성할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원칙 혜택을 많이 줬는데 안 했다는 거니까 불이행 가산세를 이제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거는 단순경비율 소득세 신고 사례이고요. 이제 뭐 서울 회사에서 이제 이 업종이 단순경비율 이제 80% 단순경비율이 발생을 하고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럴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천만 원에 단순경비율 80%를 곱한 걸 비용으로 차감을 한 400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받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요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인데요. 이제 종합소득세를 이제 총 금액을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이런 서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좀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무래도 좀 혼자 하시기는 좀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기본공제든지 공제 요건도 너무 다양하고 한도도 너무 많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렇지만 이런 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너무 복잡해서 설명을 다 드리긴 요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복식보기 장부 양식인데 복식보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재무상태표라는 나의 자산부채 자본이 나오는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 재무제표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요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매출액 그리고 매출 원가 아까 말한 판관비 같은 비용이랑 수익 같은 게 올해 얼마 발생했는지 이게 구분이 되는 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을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된다. 이거를 기본으로 세금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편장부 양식인데요. 제가 가계부처럼 날짜별로 쭉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날짜별로 쭉 수입 얼마 발생, 뭐 비용 얼마 이렇게 쭉 날짜별로만 쭉쭉 한 줄로 쭉쭉 쓰시면 되는 게 이제 간편장부 양식입니다. 그렇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도 이런 양식을 쓰지 않으실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 네. 그래서 소득세 신고는 소득세 광의는 이걸로 좀 마치고요. 지금 4시 7분인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어, 많이 쉬지는 않고, 15분, 아니죠. 15분에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15분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마지막 강의, 원천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강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좀 힘내셔서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